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하신가요? 아직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진 않을까? 숫자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지죠. 평생 아끼고 또 아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질까요? 혹시 이런 고민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통장 잔고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팔자 좋은 노년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돈이 많든 적든 진짜 행복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평생 돈에 쫓겨 살았는데 이제야 자유로워졌어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저도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진짜 편안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30분 후엔 여러분도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롭게 팔자 좋은 노년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돈 때문에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고 돈을 모으기 위해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묽은 콩나물국에 밥 말아 먹었죠. 돈을 아끼기 위해 하고 싶은 것도 모두 미뤘습니다. 자식들 학비를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악착같이 평생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후가 되고 보니 완전 이상합니다. 돈은 어느 정도 모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쓰지 말고 더 아껴야 할 것 같고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노후일까요? 돈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돈 때문에 불안한 노후를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은 평생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암자에서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살았어요. 옷도 몇 벌 안 되고 그릇도 몇 개 안 되고 책상 하나, 이불 하나,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해 보였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불쌍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적게 가졌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고 초조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된다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온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 물건 하나하나가 다 걱정거리가 된다. 잃을까봐 걱정하고 망가질까봐 걱정하고 도둑 맞을까봐 걱정하고 그렇게 결국은 물건들이 우리를 소유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물건을 가진 게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가진 거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평생을 살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더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모을수록 상대와 비교해서 오히려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더 채울수록 더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질의 역설입니다. 이게 돈의 함정입니다. 박순자 씨, 6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 돈을 모으느라 제대로 쓰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미루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나중으로 미루고 살았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면 쓰지, 집 장만하고 나면 쓰지, 은퇴하고 나면 쓰지. 이렇게 평생 미루며 살았대요.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 제법 됩니다. 자그마치 통장에 1억 5천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쓸 일이 없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말을 안 들어 여행 가기도 힘들고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기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젊을 때 썼어야 했는데 건강할 때 썼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즐기며 쓰는 거였어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쓰는 거였는데,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시는 순자 씨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김영호 씨, 70세 남성은 다릅니다. 영호 씨는 돈이 많지 않지만 행복하다고 하세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는 것과 조금 모아둔 돈 3천만 원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하답니다. 크게 쓸 일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요. 건강하게 아침에 눈 뜨는 사실이 그냥 축복이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 소설책을 읽고 복지관에 가서 기타 배우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냥 매일이 즐겁습니다. 저녁에는 드라마 한 편을 보거나 트로트 음악을 듣는답니다. 특별한 일은 없지만 매일이 평화롭대요. 불안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편안하게 평범하게 살아간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을 사고 2달에 한 번은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그림을 사서 벽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통장 잔고는 줄고 있지만 제 마음은 풍요로워요. 돈이 많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편안한 노년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박순자 씨처럼 돈은 있는데 쓰지 못하고 불안해하시나요? 아니면 김영호 씨처럼 돈은 적지만 마음 편하게 사시나요? 60대, 70대가 넘어서면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진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그건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집이 몇 채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이제 행동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것, 마음이 편안한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부입니다. 이게 진짜 재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한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초조하면 부족한 겁니다. 반대로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부유한 겁니다. 많지 않아도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풍요로운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당히가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면 충분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더 아껴야 할 것 같고 끝없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돈으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돈이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불안은 돈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두려운 사람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뿌리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가진 게 없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는 것을. 진짜 가난은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텅 빈 거라는 것을. 그래서 스님은 물질을 채우는 대신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떠오르는 해를 보며 기뻐하고 감사했고, 밥을 먹으면 맛있어서 감사했고, 해가 지면 빛나는 별과 달에게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듣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게 스님의 부였습니다. 그게 스님의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알겠는데 어떡해요?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노년의 팔자 좋고 행복해지는 핵심 5가지 방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비교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집이 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자식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옆을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를 그만두십시오. 남의 통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남의 집이 아니라 내 평화를 보십시오. SNS를 보면 더 심합니다. 모두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 먹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는 건 남들의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그 사람도 집에 가면 아프고 외롭고 걱정이 많습니다. 다만 그걸 보여주지 않을 뿐이죠.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봅시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이다. 내 삶은 나만의 것이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너무 쉽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지금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잠잘 곳이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밥 한 끼, 따뜻한 잠자리, 걸을 수 있는 다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것부터가 감사한 일입니다.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가 쌓이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봅시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감사하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생각하거나 공책에 적어보세요. 다음 날부터 여러분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작은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셋째, 돈을 쓸 때 죄책감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껴야 한다고, 모아야 한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돈은 당연히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까지 참으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어도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도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대단히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선물로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마음껏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써보세요. 갑자기 뇌졸중이 오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암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분수는 지켜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빌려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사는 것도 불행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라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다 물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벌어서 모은 돈,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좋아하는 빵 사 먹기, 좋아하는 친구와 당일 여행하기, 2달에 한 번 영화 보기, 가끔 꽃 한 다발 사서 집에 두기. 이런 작은 사치를 허락하세요. 돈은 조금 줄지만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돈은 살기 위한 수단이다. 쓰라고 있는 거다. 넷째,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송광사 뒤편 작은 암자에서 살았습니다. 불이람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작은 곳이었습니다. 방 한 칸, 마루 한 칸,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고 전기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편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곳을 사랑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큰 집도 필요 없고 편한 시설도 필요 없고 그저 고요히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비워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1,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설레이게 하는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사세요. 요즘 시장에 가면 봄 옷들 화사하고 이쁜 옷이 정말 많습니다. 좋아하는 색상,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몸에 딱 맞는 옷 꼭 하나 사 입고 봄 나들이 가세요. 새 생명이 가득한 자연으로 나가서 실컷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고 오세요. 정말 잘했다 자신을 칭찬하시게 될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팔자 좋은 상팔자 노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봅시다. 단순하게 살자. 필요한 것만 가지자. 5째,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6의 최순옥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항상 바쁘게 사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교육, 시댁 챙기기, 어르신 본인을 위한 시간이라고는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이 각자 짐을 싸서 나가고 나니 처음으로 어르신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고 밥을 차려도 먹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켜놓고 주무셨다고 해요. 사실 최순옥 어르신에게 화분을 권한 건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울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대요. 뭐가 그렇게 서러우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이웃 할머니가 다음날 화분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말도 못하지만 들어줘요. 물 주면서 말 걸어봐요. 처음엔 우스웠다고 합니다. 화분한테 말을 걸다니. 그런데 해보셨대요.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좋지? 그 순간 어르신이 처음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웃었는데 창피하지가 않았다고요. 그 작은 화분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집에 가보면 베란다에 화분이 20개가 넘습니다. 주방엔 직접 담그신 된장과 매실청이 줄지어 있고 거실 한쪽엔 색연필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픽 웃으셨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화분들한테 물 주고 말 걸고 유튜브로 체조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그림 그리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 자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혼자 잘 노는 것, 이게 처음엔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혼자 밥 먹으러 식당에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요. 문을 열기 전엔 왠지 창피하고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앉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고 나오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엔 오히려 좋아집니다. 혼자 노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 한 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이때 두 부리로 갈립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허전함을 메우려는 사람과 혼자서도 내 안에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 전자는 늘 외롭고 후자는 늘 충만합니다.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오늘은 오늘의 것만 생각하라.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을 불안해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확실한 오늘을 낭비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셨나요? 제발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한 끼 맛있게 먹고 오늘 한 번 웃고 오늘 밤 편히 자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내일이 되면 그날도 오늘이 될 테니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봅시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 내일은 내일의 일이다. 노년의 팔자 좋게 행복하게 사는 핵심 비밀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비교 그만두기, 매일 감사하기, 죄책감 없이 돈 잘 쓰기, 단순하게 살기, 오늘을 즐기면서 살기.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년 인생은 이제 걱정 없습니다. 행복해지십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이미 여러분은 팔자 좋은 부자입니다.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질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하지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비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 이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0만 원이 있을 때와 1000만 원이 있을 때는 행복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있을 때와 10억이 있을 때는 행복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히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이면 됩니다. 그 이상을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위해 오늘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소함은 덕의 근본이다. 검소하게 산다는 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욕심내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걱정돼요.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요양원비는 어떻게 하나,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그 불안이 돈을 만들어 주나요?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안해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뒤로 물러선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온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묵묵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여러분을 여기 서 있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꽃 한 다발을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 내일 아침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바꿉니다.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내일 시작하고 싶은 것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황금 노후를 위한 다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 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밥상 앞에서, 거실에서,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노년층은 단 29.9%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105세까지 사신 김형석 철학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년이 더 축복인 진짜 이유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금순 씨, 올해 73살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6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첫날 밤, 금순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부리고 밥상에 사람이 있고 집안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잘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금순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며느리 눈치에 부엌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 순서를 맞출 때도, 손자들 훈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자기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인데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금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금순 씨는 착한 엄마였고, 조용한 시어머니였고, 말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순 씨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순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밝았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조심스럽고 수척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금순 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거든. 금순 씨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적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인다고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나? 저 얼굴이 진짜 순이 얼굴이구나. 그날 밤 금순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진짜 내 방식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렸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금순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말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녁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서 금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금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다닙니다.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오는 날이면 금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금순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 요즘 잘 살거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박순이를 마트 앞에서 만났던 그날, 금순 씨가 본 것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순 씨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더 축복인지
이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최봉남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45년을 남편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봉남 씨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자상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어서 늘 외로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45년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혼자 맞이한 아침, 봉남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냉장고를 열어 좋아하는 나물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에 밥 한 공기.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아침이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은 것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나는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나는 조용한 것이 좋은가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가? 나는 국을 좋아하는가 나물을 좋아하는가?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 본질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50년 가까이 남의 리듬에 맞춰 사신 분이라면 이제 내 리듬을 찾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이 자유가 왠지 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윤말숙 씨, 올해 70살입니다. 이분은 5년 전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손자 둘을 봐줬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을수록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손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딸이 곁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소한 다툼을 해도 눈에 보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도 서서히 닳습니다. 윤말숙 씨는 결국 분가를 결심했고 지금은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조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윤말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 때는 딸이랑 매일 봤는데 왜 그렇게 서먹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반가워요. 같이 사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반면 거리가 생기면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가워집니다.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특별해집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학자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깊은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이 있되 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소음이 없어야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임순예 씨, 올해 69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늘 누군가가 있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적적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소음이 없어지자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뜨개질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손댈 시간이 없었는데 문득 실과 바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뜨개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코를 하나씩 떠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달 뒤에는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손자가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임순례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이 자기인식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랍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틈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4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박옥희 씨, 올해 74살입니다. 이분은 자녀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자는 집이어서 덩달아 늦게 잤습니다. 손자들 입맛에 맞춰 요리하다 보니 짜고 단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출퇴근을 해야 해서 아침에 손자 등교 준비를 도왔고, 그러다 보니 아침 운동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혈압이 오르내렸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면 시간을 고정한 것이었습니다.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로 한 일은 밥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짠 것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좋아하는 나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3번째로 한 일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해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요즘 뭘 달리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박옥희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노화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신체 활동이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면 이 3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서 수면과 식사와 운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 3가지를 내 손으로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숙 씨, 올해 71살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숙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놀랍게도 가장 외로웠던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명절 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았던 날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날들. 그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있어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한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드디어 나랑 친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아니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한 건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친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홀로 강진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선생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나를 발견하고 내 몸을 돌보고 고독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이금순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금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마트 앞에서 순이를 만났던 그날,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관계는 거리가 생겨야 더 깊어집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관계가 매일 보는 관계보다 더 따뜻합니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단한 노년의 힘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 내가 요즘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뜨개질이어도 좋고 라디오 듣기여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할 나 자신의 단서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 요즘 잘 지내. 보고 싶으면 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서십시오. 자녀가 더 자주, 더 반갑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혼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혼자 밥을 차렸을 때, 처음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 처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섦과 쓸쓸함을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최봉남 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임순례 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뜨개질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옥희 씨는 강릉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일 아침 걷습니다. 한미숙 씨는 드디어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오늘도 혼자 밥상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의 노을을 혼자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 이렇게 많이 맞춰주고, 이렇게 오래 뒤로 물러서며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를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충분할까요?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노후 자금 얼마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친구 모임에서 누가 부동산 이야기라도 꺼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머릿속에서 자꾸 숫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통장에 얼마가 남았고 한 달에 얼마가 나가고 이 돈이 몇 년을 버텨줄까? 그 계산이 끝나지 않은 채 날이 밝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 불안은 배경처럼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금이 채워져도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노후 자금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월 100만 원으로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돈을 더 모으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더 잘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돈이 결코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 70 이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숫자, 계산 대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1세 김복순 씨는 새벽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잠이 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은행 앱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됐고 딸 하나는 서울에, 아들 하나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매달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고 남편이 남긴 작은 금액의 연금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은 멈추지 않습니다. 김복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돈 걱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커지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돈을 안전의 상징으로 여기는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던 기억, 돈이 없어서 아픈 가족을 제때 병원에 못 데려간 기억,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기억.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생존의 상징이고, 안전의 상징이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그 등식이 평생 작동해 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도 그 등식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굶을 처지가 아닌데도 몸속 어딘가에 새겨진 그 오래된 두려움이 새벽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등식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볼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자녀가 집을 사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몇 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숫자들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는 순간 충분했던 것이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밥을 먹었고 몸에 큰 이상이 없고 지낼 집이 있는데도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70이 넘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통제 욕구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언제 아플지, 얼마나 더 살지, 어떤 일이 생길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잔고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미래를 통제해주지 않습니다. 돈은 선택지를 늘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불안, 즉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사실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 용돈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 손자에게 용돈을 못 줄 때 느끼는 미안함.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돈 없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고 베푸는 것이 존재의 증명이었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기 어려운 나이가 됐을 때 그 역할이 흔들리면서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70 이후 돈 걱정의 본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없이는 괜찮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 그러나 70 이후의 삶을 진짜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겁다면 그 삶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장에 많지 않아도 오늘 하루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충분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같이 걷는 친구, 손자가 다음 주에 온다는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소설의 다음 장, 저녁에 보기로 한 드라마 한 편. 이런 작고 소박한 기다림이 아침을 열어줍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아침이 무겁습니다. 70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고 싶게 만드는 작은 이유들입니다. 그 이유들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두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집이 넓어도 아무도 없는 저녁은 춥습니다. 반대로 작은 방 하나에 살아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삶은 따뜻합니다. 70 이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연락처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의를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가슴이 먹먹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쌓아온 관계가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어떤 통장 잔고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6세 오정숙 씨는 남편과 둘이 삽니다. 남편은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이 불편합니다. 오정숙 씨가 돌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딸이 보내주는 작은 돈과 국가지원금으로 생활합니다. 누가 봐도 넉넉하지 않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오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보고 웃어요. 그 웃음이 나한테는 전부예요. 돈 걱정이 없냐면 거짓말이지만 그 웃음 때문에 오늘도 살아요. 이 한마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정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웃음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세 번째, 몸이 허락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돈으로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좋은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건강 그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잃어봐야 합니다. 아직 잃지 않았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70이 되면 몸의 고마움을 이전보다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도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이 침침해도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허락해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돈이 줄 수 없는 풍요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네 번째,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앞서 돈 걱정의 이유 중에 돈이 없으면 쓸모 없어지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쓸모 있다는 느낌은 돈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74세 할머니는 강사비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박수를 칠 때 그 느낌은 어떤 통장 잔고로도 살 수 없습니다. 손자에게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75세 할아버지는 그 시간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뿌듯함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쓸모 있다는 느낌은 역할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돈이 많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쓸모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의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으면 좋겠고 2억이 있으면 5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에서 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단. 그 결단이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단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있고 몸에 큰 통증이 없다면 그것이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통장 잔고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8세 이순례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궜습니다. 자녀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68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순례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 셋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엄마에게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주기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들이 돈을 보낼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엄마 이번 달 입금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 돈은 용돈이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드리는 감사예요. 이순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라는 생각. 평생 심어온 사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생각. 그날 이후 이순례 씨는 딸의 입금 메시지를 볼 때 더 이상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또 다른 사랑이 됩니다. 지금 이순례 씨는 순천 시내 작은 경로당에서 매주 화요일 화투를 가르칩니다. 화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순례 씨도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돈은 별로 없지만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순례 씨의 노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3세 한정수 씨는 40대에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실패했습니다. 은행 빚을 다 갚고 나니 50대 중반이었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몸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국민연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한정수 씨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자식들 얼굴 보기도 창피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친구들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거의 집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돼서 당신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겠어. 어디든 나가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나간 곳이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정수 씨를 바꾼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중에 바둑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정수 씨가 젊을 때 바둑을 꽤 잘 두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당신이 좀 가르쳐줘요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는 말에 못 이겨 앉았는데 어르신들이 배우는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수 씨 덕분에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정수 씨는 오랜만에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한정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없고 직함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그런데 바둑 하나로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랐어요. 지금 한정수 씨는 일주일에 3번 경로당에 나갑니다. 국민연금이 적고 아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정수 씨의 눈빛은 2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오늘 잔고가 중요합니다. 오늘 잔고란 무엇일까요? 오늘 감사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오늘 웃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오늘 기다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는가? 이것들이 오늘의 잔고입니다. 이 잔고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잔고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잔고는 돈이 많아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얼마를 가졌든 채울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돈을 위해 일했고, 돈 때문에 포기했고, 돈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 삶에서 돈은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이 깨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을 때 대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이 기다려지는가? 그 질문 하나가 불안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통장 잔고 말고 진짜로 가진 것들을. 오늘 아침 먹은 따뜻한 밥, 지금 앉아있는 자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 이것들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다면 어떤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통장에 찍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돈 없이도 좋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진 순간,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가 기분 좋았던 순간, 오랜만에 먹은 음식이 맛있었던 순간, 별 이유 없이 마음이 잠깐 가벼워진 순간. 그런 순간이 오늘 하루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오늘은 풍요로운 하루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보다 감사가 조금 더 커지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그날들이 모이면 노후가 됩니다. 돈이 만들어주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노후. 당신의 노후는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만들어갑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내일 아침 눈이 떠지면 통장 앱 대신 오늘 기다리는 것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점심에 먹을 것, 오후에 걷기로 한 공원, 저녁에 볼 드라마 한 편. 그 작은 기다림이 하루를 열어줍니다. 그 하루들이 쌓이면 당신의 황금 노후가 됩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 노후는 여러분을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숫자를 떠올려 보세요. 1억입니까? 3억입니까? 5억입니까? 그 숫자를 떠올리는 순간 혹시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으셨습니까? 그 숫자가 없기 때문에 혹은 그 숫자가 있어도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은 70대 이후에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으면 충분한지 당장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모든 해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심리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노후에 얼마가 있으면 충분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가진 것보다 딱 2배쯤 더 있으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2,000만 원, 1억 있는 사람은 2억, 5억 있는 사람은 10억. 그런데 그 2배를 가진 사람에게 다시 물으면 또 2배를 말합니다. 이 실험은 미국,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반복됐는데 결과가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얼마를 가졌든 항상 지금보다 2배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충분함의 기준이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늘 비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금방 익숙해지고 다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텔레비전을 샀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같습니까? 처음 냉장고를 바꿨을 때의 설렘이 얼마나 같습니까? 금방 당연해졌습니다. 돈도 꼭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알아챈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물이 새는 양동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붓고 또 붓지만 늘 바닥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줄어드는 것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붓습니다. 그래도 양동이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지쳐갑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쌓는 것이 꼭 이 양동이와 같습니다. 구멍, 즉 불안의 근본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부어도 언제나 부족합니다. 반면 구멍을 막은 양동이는 조금만 부어도 찰랑거립니다. 살살 출렁입니다. 넘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 양동이의 구멍을 함께 막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나면 통장의 숫자가 지금과 똑같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76세 이수님 어르신은 통장에 딱 1,200만 원이 있습니다. 매달 25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74만 원이 들어옵니다. 주변에서는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합니다.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모른 척 슬쩍 눈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돈 때문에 밤잠을 못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냉장고에는 늘 된장찌개 재료가 있고 마당 한켠에는 고추 몇 포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고추 잎에 맺힌 이슬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슬이 맺혔으면 어젯밤 공기가 맑았다는 뜻이라고요.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침 이슬 하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이분의 양동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게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 있는 거예요. 이분의 그 한마디가 오늘 이 대본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양동이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어도 찰랑입니다. 반면 서울 강남에 사는 72살의 박명숙 어르신은 아파트가 2채입니다. 자산이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밤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까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면 어떡하나.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면 스마트폰을 켭니다. 부동산 앱을 열고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어제보다 떨어졌으면 가슴이 내려앉고 올랐으면 잠깐 안심이 됐다가 또 불안해집니다. 오를수록 더 떨어질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날이 밝습니다. 이분의 통장은 두둑하지만 이분의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이분의 양동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늘 새어나갑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누가 더 행복합니까?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노후에는 최소 몇 억이 있어야 한다고. 그 숫자가 어느 순간 3억이 됐다가 5억이 됐다가 어떤 전문가는 열억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숫자에 조용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숫자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불안을 파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진짜 노후는 숫자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노후는 태도로 삽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숫자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먼저 덜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은 월 34만 2천 원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원입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꾸준히 납입하신 분들은 평균 112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르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셨거나 주변에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로 문의해 보세요. 2026년부터는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자식을 키워 사회에 내보낸 것에 대한 당연한 응답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어르신의 한 달 실제 생활비는 평균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으로 기본 생활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여기에 비상금으로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안전선입니다.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늘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 답을 찾으러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을 한 모금 마시면 잠깐은 갈증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더 심한 갈증이 옵니다.
소금 때문에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모금을 마시면 더 마시고 싶어집니다. 결국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해집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돈이 꼭 이렇습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2,000만 원이 갖고 싶고 2,000만 원이 있으면 5,000만 원이 갖고 싶어집니다. 그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라고요. 이것이 가난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200년을 건너온 따뜻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자식이 잘 되어도 더 잘 되길 바라고 집이 있어도 더 넓은 집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욕망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무언가를 얻는 순간 그것에 금방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기준점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당연함이 되고 오늘의 당연함이 내일의 불만이 됩니다. 그래서 더 갖는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지금 가진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78배 김복래 어르신은 5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손이 거칠어지는 것도 허리가 굽어가는 것도 그냥 버텼습니다. 고생이라는 단어가 이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전부 전세보증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따로 노후 준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편해요.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있는 것으로 오늘을 사는 거니까요. 이분의 태도가 바뀐 것은 어느 날 밤 우연히 들은 라디오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충분함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하다. 그것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분의 밤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잠자리에 누우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됐는데 그날 이후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똑같은 통장, 똑같은 방, 똑같은 하루인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세네카의 말 한마디가 한 일입니다. 세네카는 2000년 전 로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것은 적게 가진 것이 아니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난이 사실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를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플 때 먹는 된장찌개 한 그릇, 그 맛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그 소리,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냄새, 첫 숟가락을 떴을 때 혀끝에 닿는 그 따뜻함. 그런데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비싼 음식도 별로입니다. 된장찌개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배고픔이 맛을 만드는 것처럼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 행복을 만듭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 맛을 찾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네카는 그 마음을 내면의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돈이 없어도 빼앗기지 않는 것, 전쟁이 나도 경기가 나빠져도 주식이 떨어져도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 안에도 그 요새가 있습니다. 평생 버텨온 그 마음이 바로 그 요새입니다. 그 요새는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그것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옆집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 친구는 자식한테 용돈을 얼마나 받을까? 나는 왜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초라해지는 느낌. 그 느낌을 아십니까? 모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왠지 무거운 느낌. 그것은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비교라는 렌즈가 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남과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더 좋은 것과 비교하면 나빠 보이고, 아무리 부족한 것도 더 부족한 것과 비교하면 충분해 보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바뀌면 똑같은 통장 잔액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같은 키인데 큰 사람 옆에 서면 작아 보이고 작은 사람 옆에 서면 커 보입니다. 내 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옆에 서느냐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비교를 끊는다는 것은 이 옆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 키를 내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보느라 자신을 잃지 마라.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는 75세 윤정순 어르신은 요즘 매달 생활비를 스스로 계획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공책에 손으로 씁니다. 이번 달에는 된장 담그는데 얼마, 손주 생일 선물에 얼마, 비상금으로 얼마. 그리고 달이 지나면 그 공책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 이 공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돈이 걱정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보다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돈이 내 손을 지나갔는데 내가 쓴 것 같지 않은 느낌. 그 느낌이 싫어서 공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쓸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달에 손주 얼굴을 보러 갔구나. 내가 이달에 오랜 친구한테 밥을 샀구나. 내가 이달에 꽃 한 다발을 샀구나. 그것들이 숫자가 아니라 기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통장 잔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공책에는 매달 작은 흑자가 납니다. 돈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쓴 것에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당당한 것,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혹시 지금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 무거움이 숫자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숫자를 바라보는 내 마음 때문입니까?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에서 노후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세 번째 철학자를 만날 시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픽테토스입니다. 이분은 노예 출신의 철학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어디든 가야 하고 주인이 원하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노예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내일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질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태도로 살지. 그것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텃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바람이 불지 안 불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씨앗에 물을 줄지 말지, 잡초를 뽑을지 말지,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날씨를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물주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한 지혜입니다. 노후의 돈 걱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후에 돈이 얼마 있느냐는 이미 지나간 일의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돈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그것은 지금 당장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남은 노후 전체를 바꿉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황제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아픔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왜 생기는지 저는 잘 압니다. 평생 주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낯설고 부끄럽습니다. 자식한테 뭔가 부탁을 하려다가 그냥 말을 삼킨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관에서 무언가를 받으려다가 창피한 것 같아서 발길을 돌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주는 역할을 해온 사람이 받는 역할로 전환될 때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 상처가 복지 서비스를 거부하게 만들고 필요한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점심을 드시는 것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존엄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당하게 행하는 데서 온다고. 당당하게 신청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76의 최순자 어르신은 작년부터 동네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친구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왠지 부끄러운 것 같아서요.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들어갈까 말까 며칠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간 날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옆 동네 사는 어르신이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여기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웃음이 이분의 부끄러움을 녹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이분보다 훨씬 당당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친구도 생겼고 웃음도 생겼습니다. 지금 이분은 복지관 점심시간을 하루 중 가장 기다린다고 합니다. 밥값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이분의 노후를 바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돈보다 더 소중한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무의 뿌리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즉 건강과 기질과 마음의 풍요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가, 즉 재산입니다. 세 번째는 나무의 그늘입니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즉 명예와 평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도 맺히고 그늘도 생긴다고. 뿌리가 썩으면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곧 떨어지고 그늘이 아무리 넓어도 곧 말라버린다고. 뿌리, 즉 내 건강과 마음이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평생 순서를 거꾸로 살았습니다. 그늘, 즉 타인의 시선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열매인 재산을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뿌리인 내 건강과 마음은 마지막으로 챙겼습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얼마를 더 모을까를 두 번째로 생각하고 오늘 내 마음이 괜찮은지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70을 넘긴 지금 이 순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니, 되돌려야 합니다. 오늘 내 몸이 괜찮은지, 내 마음이 평온한지 그것을 첫 번째로 챙기는 것. 그것이 남은 노후를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7의 장금순 어르신은 50대에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오랜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이분이 유일하게 지킨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밥을 제때 먹는 것,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바다를 보는 것.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분을 살렸다고 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이분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바다는 내가 망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저 파도는 내 사정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서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이었다고 합니다. 돈은 없어도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하루도 못 살아요. 지금 이 어르신은 작은 원룸에 살지만 매일 새파랗게 멋진 아침 바다를 봅니다. 그 바다가 이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세금이 올라도 자식이 어떻게 해도
그 바다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네카는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내 전 재산이다.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모레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전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오늘의 된장찌개 냄새로, 창가의 햇볕으로, 마당의 고추잎에 맺힌 이슬로, 잠들기 전 조용한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뿌리이고, 세네카가 말한 내면의 요새이고,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월 34만 2천 원, 국민연금 평균월 67만 원, 2가지를 합치면 1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비상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있으면 기본 안전망은 갖춰집니다. 그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1355에 전화해 보십시오. 숫자에 겁먹지 마십시오. 둘째, 돈이 얼마냐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바닷물처럼 채우려 할수록 갈증만 커집니다. 양동이의 구멍을 막는 것, 충분함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셋째, 돈보다 더 소중한 자산은 내 몸의 건강, 내 마음의 평온,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가 선택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통장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의 뿌리를 먼저 돌봐주십시오. 이번 주 안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종이에 써보는 것입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밥, 오늘 들어온 햇볕, 오늘 전화할 수 있는 사람 1명, 오늘 아침 창밖에서 들린 새소리. 그것을 써놓고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자산 목록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 어떤 재테크보다 강력한 노후 준비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속 양동이에 오늘부터 구멍이 막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움직이셨습니까? 어쩌면 오래 꽉 쥐고 있던 것을 살짝 내려놓는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던 것을 오늘 확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 밥을 챙겼고, 허리가 아파도 일했고, 내 것을 쓰는 것이 낭비인 것 같아서 항상 마지막 순서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의 몸에, 손에, 눈가의 주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새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어쩌면 정작 여러분 자신은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하다고.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살았지만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통장 안에 없다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얼마이든 오늘 아침 창가에 햇볕이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을 아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뿌리이고, 세네카가 말한 내면의 요새이고, 에픽테토스가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꺼내 쓰시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울림이 온 말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지금 이 순간 내 통장이 아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 줄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이 지금 혼자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